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한글날입니다. 저는 한글날 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SBS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요. 아직도 간간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아직 혹시나 보지 않으신 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가면 몰아보기가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몰아보기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10월 달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 이제 10월 달 되면은 국경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잖아요. 10월 1일은 뭐 국군의 날이었고, 3일은 개천절, 그리고 9일 날 한글날이 ገብ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쉬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고3 때인가 제가 92학번이거든요. 근데 9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갑자기 한글날이 국경일에서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았었는데, 나중에 가면 다시 이제 국경일로 복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있어서 잘 몰랐었는데 한글날이 언제부턴가 다시 쉬는 날이 됐더라고요. 자, 오늘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함께 미주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9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미국 증시는 주말 동안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아마도 지난주의 추세를 지켜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을 보시면요, 한 주 동안 0.56% 상승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스닥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무려 1.61% 한 주 만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테가 한 주 동안 9.90% 상승하면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요.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5.63% 상승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플러스 5.56, 구글 플러스 5.2, 엔비디아 플러스 5.20, 로블록스 플러스 5.18, G스케일러 플러스 5.14, 더 트레이드 데스크 플러스 5.12, 메타 플러스 5.07, 마지막으로 인피니온이 4.97% 올라가면서 가장 성장 추세가 도드라졌던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미주온 탑10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올라간 종목이 대부분이었고요. 두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SMCI가 가장 좋았습니다. 5.63%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5.20, 테슬라 플러스 4.12, 팔란티어 플러스 3.81,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3.65, TSMC 플러스 2.75, 아마존 플러스 0.66, 소파이는 횡보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46, 온 세미컨덕터가 2.1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오늘도 제가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플랫폼에 주말 동안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한글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미준 패밀리 멤버십은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관련된 뉴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미준 패밀리 멤버십에서는 시킹알파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유료 채널의 컨텐츠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차를 좀 두고 2주 정도 늦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앱 이코노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베스트 바이 나우로 선정된 9월달 최고의 주식 6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미준 패밀리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분위기가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9월달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용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대세 상승장인가 보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와도 오르는구나,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 9월의 고용보고서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만 살펴보시죠. 노동부에서 이제 금요일날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모았던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비농업 고용이 한 달 동안 33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다우존스 컨센서스 예상치는 17만 명이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예상치보다 한 2배 정도 가까이 더 나왔죠. 그리고 전월보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도 1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갑자기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낸 게 9월 달에 33만 6천 명이잖아요. 기대치는 이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굉장히 좀 쇼킹한 넘버가 발표가 된 거죠. 실업률을 보시면 다행히 3.8%가 나와서요. 예상치보다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보고서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 선물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얘기하는 거고요.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장 초반에는요 1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해서 금요일 날 증시가 많이 빠지겠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다음으로 임금 증가 추세를 보시면요, 올 1월 달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상승은 예상보다는 완만했다. 평균 시간당 소득이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2%,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는 0.3%, 4.3%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 상승 추세는 생각보다는 저조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졌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증시 상승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리스크는 크게 첫 번째,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강화되는 것, 따라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리세션인데,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경제가 아직까지도 탄탄하다. 따라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은 멈출 것이 확실한데, 이 미국 경제가 견뎌낼 힘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초반에 이제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요 결과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ME 그룹의 페드와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요 연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약 44%로 높였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찰스 시합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리젠 손더스가 얘기하기를요, 연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상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마도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은 이제 2024년 종반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너무나 많이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4년 종반이니까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요, 이번에 일자리가 많이 는 것은 서비스 쪽입니다. 리저라든지 접객업이 9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외 정부에도 7만 3천 개, 의료 서비스가 3만 1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가 2만 9천 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관련 산업이 전체 일자리 증가에서 23만 4천 개를 기여했다. 하지만 생산 쪽은요 2만 9천 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제조업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비스 산업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강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양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은 노동력 참여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체 노동력 규모 대비 취업자 비율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지금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62.8%가 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아직까지도 0.5%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요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늘게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도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이 수치가 올라가야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7%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취업을 포기한 근로자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가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면요. 진짜 실업률, 따라서 포괄적인 실업률은 7% 정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조금 줄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요, S&P 500 기준으로 1.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발표됐던 9월 달에 대한 고용보고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요, 이게 뉴스를 접할 때 이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나 긍정적이다, 좋은 부분만 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고용보고서에는 분명히 악재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굉장히 호키시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도 좋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죠.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금요일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이 지금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년 초에 원유 생산을 늘릴 용의가 있다, 이렇게 미국 관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미국과 방위 협정을 맺는 거래에 대한 의회의 호의를 얻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따라서 만약에 사우디가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협상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요, 원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최근에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공포감을 없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금요일날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따라서 RBC 캐피탈의 상품 전략 책임자 헨리 크로프트가 얘기하기는요, 오늘 아침 이 그랜드 바겐 협상이 앞으로 진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다. 이번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우디 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양보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따라서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후속 기사를 보시면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S&P, 나스닥, 다우존스 다 선물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6% 떨어지고 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75, 나스닥은 0.71% 떨어지면서 일제히 지금 선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원유 그리고 금 선물이 일요일 밤 상승세를 보였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날 아침에 4% 이상 상승한 배럴당 86달러 47센트로 전주 대비 손실을 일부 회복했고,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요 4.58% 상승하면서 배럴당 88.4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금 주춤했던 원유 상승의 추세가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미디어를 덮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아마도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차피 두 가지의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종목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뭐 예외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뭐 피해간다기보다는 희석시킨다, 이게 올바른 표현일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죠. 따라서 이번에 뭐 전쟁이 좀 장기화되게 되면요,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그나마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가장 적다, 회복력이 좋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S&P 500이 4,300이잖아요. 이 4,300이 4,400이 되고 4,500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4,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3,800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5년 이후에 보면 4,300이었던 주가가 매년 10% 정도는 올라가면서 결국 7,000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좀 꿈을 꾸면서 투자하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뭐 10% 20%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S&P 500은 결국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7,000까지 갈 것이다, 8,000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보게 되면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오히려 줍줍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종목도 잘 선택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이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SMCI가 지금 289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5년 정도 지나면 10%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465를 찍을 것이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457인데 5년 후에는 뭐 730, 740까지 올라갈 것이다. 테슬라도 260이지만 400을 넘어갈 것이다. 팔란티오도 16달러인데 26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좀 어지러운 시절이 다가오게 되면,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게 되면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대규모 테크 랠리가 있는데 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웨드부시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요, 인공지능이 지금 촉발한 혁신적 성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성장으로 인해서 대규모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요, 투자자 메모를 이번에 발행했고, 이 투자자 메모의 내용에 따르면요,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혁신적인 AI 성장, 그리고 굉장히 안정화된 IT 지출 환경이 확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 테크 랠리가 시작될 것이고, 4분기만요, 테크 주가가 무려 12%, 1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뭐가 확실해지냐면요, 2024년에 테크 부분 전반적인 성장률이 크게 반등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보낸 투자자 노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다. 월가가 지금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광고, 이렇게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비즈니스에 대한 반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브즈는요,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금리가 낮아지고 2024년에 경제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 호재가 겹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고 또 한 가지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에 달하는 테크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너무나 많은 잠재력이 남아있는 것이 테크 시장이다. 1조 달러나 지금 기업들이 돈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와중에 많은 기업들이 좋은 매출과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댄 아이브즈가 과거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테크주를 다뤄왔다. 그러니까 댄 아이브즈는 테크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수십 년 동안 매크로의 불안감, 가스말이, 연준의 매파 발언, 채권 자경단이 증시를 장악하는 시기를 굉장히 많이 겪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량 성장 기술주를 매수할 기회로 활용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가 선호하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계속해서 좋다고 얘기하죠. 웨드부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로알토, 지스케일러, 몽고DB,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웨드부시가 얘기하는 테크 투자의 핵심이 여기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현장에서의 모든 작업 발견에서 AI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기업들이요,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생산성과 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이퍼스케일 플레이어다. 하이퍼스케일 플레이어는요, 다른 얘기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저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가장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2024년까지 추진력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기업 지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추천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외에도요, 여기 보시면 구글의 GCP, 구글도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메타도 가장 선호하는 기술주 중에 하나다라고 추천 주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우울한 마음을 조금은 달래시기를 바라면서 긍정적인 뉴스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가 상하이 근처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판매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센터를 개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이러한 느낌을 받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뉴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었죠. 테슬라는 중국 전역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이터 통신이 뭐라 그랬냐면요. 작년에 베이징 같은 그 도시의 화려한 쇼핑몰 안에 있는 쇼룸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면요, 이 쇼룸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판매 아니면 서비스 센터보다는요, 그냥 멋진 테슬라 타를 딱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와, 테슬라다, 이러한 느낌을 조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지금까지는 구성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쇼룸을 이제 폐쇄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 이상은요, 이 테슬라가 그냥 쇼룸에서 이게 테슬라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각성시키는 그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 서비스 개선이 이제는 목표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테슬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더 중요하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수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교외 지역에 있는 매장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공유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내용의 후속타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가 상하이 와이가오 차오 자유무역국 그룹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중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판매를 위한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오픈한다. 이렇게 정부의 소유 기업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규모를 보시면요, 8,000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테슬라 매장은요, 2024년 중반 상하이 푸동 지구에 개발 중인 신파크에 문을 열 예정에 있다. 따라서 내년에 개장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요, 쇼룸이 하나둘씩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센터,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판매 매장이 하나둘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누구나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최대 수혜 기업인 것은 맞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48.53%나 올라가면서 지금 엔비디아를 사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엔비디아 주식 사기엔 너무나 늦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늘려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요, 5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588% 올라갔고요, 10년으로 늘리게 되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무려 11,895%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나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게 되면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보유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식의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B100 G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B100 GPU가 어떠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이 2024년, 내년이죠. 내년 인공지능의 차세대 주요 총매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B100 GPU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블랙웰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칩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24년에야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미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CT의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프 말릭의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8,547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무려 6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65위면요 1%도 안 되죠. 0.8%, 0.7% 정도 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4%,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은 26%를 찍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CT의 아티프 말릭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추정하기로 B100 GPU는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출시 당시에 H100보다 훨씬 더 커다란 AI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A100에서 H100로 옮겨갈 때도 굉장한 혁신이라고 그랬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또 실적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잖아요. 자, 그런데 B100는 조금 더 대단하다, 엄청난 놈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채택을 할 거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평균 판매 가격, 매출, 그리고 마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B100 GPU는요,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을 채택한다. 따라서 첨단 기술이 들어갔고요. 성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멀티 칩렛 설계를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멀티 칩렛 설계가 뭔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요. 멀티 칩렛 설계는 단일 칩을 여러 개로 나누었다. 여러 개 나눈 거를 이제 칩렛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나누게 분해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연결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단일 칩이 아니라 멀티 칩렛 설계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추가하거나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위험성도 감소하죠. 왜냐하면 칩넷에 이제 결함이 발견되면 하나의 칩을 다 폐기할 필요가 없죠. 그 부분만 빼서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 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멀티 칩렛 설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멀티 칩렛 설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밀도도 증가하고 속도도 향상됐고 전력 감소를 제공한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 칩은 엔비디아의 최고 히트작, 현재 H100 모델, 없어서 못 판다는 H100 모델보다 평균 판매 가격도 더 높아질 거고요. 성능이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기관은 키뱅크고요. 키뱅크 캐피탈 마켓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고가의 B100 GPU가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요, 더 이상 H100를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B100 GPU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올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게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키뱅크의 애널리스트 존 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코어스라고 부르는 반도체 칩의 패키징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계속해서 용량을 채울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GPU가 없어서 난리인 이유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TSMC의 그 회장님이 얘기하기를 이거를 시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2023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미 200%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023년은요. 4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제 내년 되면 없어서 못 파는 GPU를 좀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은 높겠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GPU인 B100가 등장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 더 높은 가격의 GPU는요. 2024년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식을 던진 분들 아니면 엔비디아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으로 따지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다. 뭐 40대다, 50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작년 대비 200% 매출이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한 100% 이상 다시 매출이 성장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10대가 아닐까, 뭐 잘해야 20대가 아닐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마련되고 있는 건강한 젊은이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4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인공지능 칩 용량 시장이 공급될 것이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어스죠. 칩 패키징 기술이 계속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GPU를 없어서 못 팔던 시절에서 이제 원만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B100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2024년 4분기 정도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호재가 겹치면서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커다란 폭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투자에도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커다란 리스크는요. 엔비디아의 가장 커다란 고객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그들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높여야겠죠.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의 반도체 칩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들 자신이 사용할 인공지능 워크로드를 겨냥한 최초의 반도체 칩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수년 동안 작업을 해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자체 반도체 칩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필요한 대부분의 GPU를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에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역으로 해석해 보면요. 엔비디아 칩은 계속 필요하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계속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만큼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8월 달에 UBS라는 투자기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할 수 있는 GPU의 수에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얘기는요. 필요한 만큼 GPU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내년에 AI 수익원의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만큼 GPU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GPU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개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 구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GPU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그걸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개발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세스는요.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생산형 앱에 탑재된 AI 기능을 겨냥한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는 오픈 AI의 소규모 직원 그룹도 이 칩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연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엔비디아랑 경쟁할 만한 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부호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AI 칩을 출시하게 된다면 이미 각자 AI 칩을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구글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임페르멘티아라는 인공지능 전문 칩이
칩이 있고요. 구글은 그들이 자랑하는 TPU가 있죠. 따라서 여기 이 두 기업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그들 자체 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업 TSMC 관련된 소식입니다. TSMC의 3분기 매출이요, AI 수요로 인해서 예상을 초과했다라는 반가운 기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TSMC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업체들의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칩 판매 부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예상보다 감소폭을 줄였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TSMC는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재고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요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재고 문제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3분기 매출은 블룸버그의 계산에 따르면 5,467억 달러, 대만 달러로 그렇고요. 미화로는 17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전년 대비 아직까지는 11%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요, 평균 예상치는 5,315억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였던 5,315보다 훨씬 더 좋은 5,467억 달러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생각보다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 AI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예상보다 매출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AI를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좋다는 거죠. 엔비디아를 포함한 TSMC의 일부 최대 고객이 있는데 이들 고객이 좀 인공지능 관련된 칩을 많이 사고 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수요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TSMC의 예비 판매 수치는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인공지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문제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공급 제약을 이번에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매출로 실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신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이 보이는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찰스 슈메에 따르면요, 반도체 부분이 과잉 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TSMC의 고급 패키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력해지면서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고급 패키징 서비스가 코어스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GPU는요, 모자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GPU를 탑재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이 패키징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TSMC가요, 추가적으로 생산 용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TSMC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10월 19일 날 TSMC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여기에 가이던스에 집중을 할 것이다. 따라서 TSMC의 가이던스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사실 애플이라든지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TSMC의 가이던스가 좋다면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요, 이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랩탑 컴퓨터 이런 거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앞으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된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TSMC의 가이던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좋은 채널 가입해 주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양한 소식 다시 취합해서요,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